이 주기율표 이야기죠. 원소들을 우리가 특징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놓겠다. 그래서 표로 작성하겠다. 가장 먼저 이 주기율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람은 뮬렌즈 그리고 데브라이너라고 한 두 명의 과학자인데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 설만 좀 이야기할까요? 옥타브설과 새쌍 원소설입니다. 새쌍 원소. 옥타라고 하면 앞에 옥트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이제 접두사로 팔이라는 뜻이에요. 옥토퍼스 하면 다리가 8개죠. 옥트 하면 8개다라는 뜻이에요. 옥타브설은 뭐냐? 8개의 원소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옥타브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뭐 그냥 학생들을 분류한다고 했는데 뭐 남자친구들 왼쪽, 여자친구들 오른쪽 이렇게 분류를 해놨더니 8명 있었다라는 게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친구가 8명. 그 다음 또 이렇게 분류해볼게요. 안경 쓴 친구, 안 쓴 친구 분류를 해봤더니 또 3명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원소도 3개마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 새쌍 원소들은 이제 원자량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직 알 필요 없고 8개, 3개의 원소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는구나. 이걸 토대로 이제 표를 작성한 아저씨를 두 번째로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멘델레예프라고 하는 멘델레예프예요. 원소들이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특징들을 토대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표로 예쁘게 만들어보자. 정렬을 좀 해보자. 그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학생들을 기준을 세워서 어떤 자리에 앉혀놓을 건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야. 여러분 초등학교 때 보통 이제 반에서 자리 선정할 때 키 작은 친구들 맨 앞에 앉히죠. 네? 그래야 이제 뒤에 있는 친구들, 키 큰 친구들을 볼 수가 있고 키 작은 친구들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렬을 했는데 멘델레이프도 원자들을 원자 양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원자량은 이제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인데요. 그냥 원자의 질량 정도로 알고 계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랬더니 아까 키가 작은 친구들부터 앞에 앉혔는데 뭔가 불합리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예를 들면 키가 제일 큰 친구가 맨 뒤로 갔는데 그 친구가 시력이 엄청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자리를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멘델레예프가 원자량 순으로 정렬을 했더니 짜잘한 오류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걸 이제 수정을 하겠죠. 세 번째, 모즐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모즐리는요, 이 주기율표를 수정한 아저씨입니다. 기준을 바꿨어요. 어떤 기준으로 바꿨냐면, 주기율표를 원자 번호 순으로 바꿨어요. 우리 저번 주에 이 원자 번호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손이 써지지가 않네. 네?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이제 최초의 주기율표 이야기를 좀 안 해줬네. 최초의 주기율표. 그다음에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 원자량. 모질리면 수정이다. 원자 번호.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이 파트에서 핵심이겠죠. 일단 핵심이겠죠. 비슷하니까 헷갈리기 좋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원자들이 정렬된 주기율표에 대해서 학습할 텐데, 그러려면 이 원자들의 특징을 좀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이 공통점들이 나타나는가, 이런 특징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법칙이에요. 옥텟 규칙입니다. 옥텟 규칙이에요. 옥텟 규칙.
아까 옥트라고 하면 8이라고 했잖아요. 8. 그럼 N은 8개를 지키는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뭔진 모르지만 8개가 들어가요. 8개. 자, 그러면 어떤 8개냐?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줄까요? 2, 8, 8. 화학의 제일 중요한 법칙이에요. 2, 8, 8, 8. 저랑 선행한 친구들은 물리할 때도 뭐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건 뭐냐? 우리 원자 핵이 가운데 있으면 그 주변으로 전자가 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태양계를 한번 살펴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여기 궤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소성이 도는 궤도, 뭐 금성이 도는 궤도, 지구가 도는 궤도, 화성이 도는 궤도 이런 궤도들이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전자들, 이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공전하듯이 전자도 원자핵 주변을 공전하는데 이 도는 궤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냐를 나타내는 게 옥텟 규칙이에요. 네? 근데 이미 답을 알려줬어. 2888이라고 했잖아. 첫 번째 궤도에는 2개까지. 그 다음은 8개까지. 그 다음 또 8개까지. 이렇게 배치되는 거야. 물론 그 다음도 8개까지. 아, 이거 화학을 배운 친구들은 알 거예요. 세 번째 궤도는 8개보다 좀 더 들어가는데 할 수가 있는데 고1 단계에서는 일단 8개로 알고 계십시오. 옥텟 규칙은 2888이다. 전자를 배치할 텐데 이런 식으로 배치한다. 그리고 이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안쪽 궤도부터 배치하는 특징이 있어요. 안쪽 궤도부터 배치해 줍니다. 저번 주에 한이랑이랑 살짝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 이 원자들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바깥쪽 궤도로 갈수록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했거든. 원자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서로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근데 멀리 있는 전자들은 끌어당김에도 불구하고 약간 탈출한 거잖아. 그럼 에너지가 높은 것이죠. 맞니? 그래서 바깥쪽에 이 궤도에 존재하는 전자일수록 에너지가 높은데 안쪽 궤도부터 배치하는 것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작은 것부터 궤도부터 배치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옥텟 규칙이에요. 에너지가 작은 궤도부터 우리가 이 원자들이 전자를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지 특징을 배웠는데 이걸 토대로 실제 주기율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주기율표. 배치할 건데 이 숫자를 잘 보면 돼요. 2개, 8개, 8개, 8개잖아요. 제가 한 열에다가 2개, 8개, 8개씩 배치할 겁니다. 첫 번째 수소, 헬륨. 저번 주에 제가 20번까지 꼭 암기해오라고 했죠. 안 해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엔 같이 외웁시다. 수소 하이드로젠이죠. 기호로 H 이라고 쓰죠. 네. 자, 그 다음 이 수소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칸에 헬륨을 써줍니다. 헬륨. 2번. 왜 중간에 뛰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각 열마다 이 들어가는 원소의 숫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머지 첫 번째 궤도를 제외하고는 8개씩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8개의 칸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네. 여기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8개에 8번째 칸에 배치해줘. 표를 예쁘게 만들려고 그래. 다음 3번은 리튬이에요. Li죠. 리튬. 누구지? 응? 고양이야. 하윤. 원래 이 반이 아닌가? 이거 어? 고양. 보강이야? 원래 어디 반이야? 일단 하자. 자, 그 다음 베릴륨이요. B2. 베릴륨. 그 다음 B예요. 영어로 보론이거든요. 보론. B. 그 다음 탄소, 카보네이트. C. 그 다음 질소, N. 그 다음 산소, O. 그 다음 플루오린, F.
네온 N2 두 개, 8개 배치했네. 자, 그 다음 또 열을 하나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8개를 쓸 겁니다. 나트륨 Na, 그 다음 Mg, 알루미늄 Al, 그 다음 규소 SI예요. 규소는. 그래서 영어로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이 규소입니다. 기호가 SI. 그 다음 인 포스페이트 P, 황 설파이드 S, 염소 클로라이드 CL, 아르곤 AR. 그 다음 칼륨 K, 그 다음 칼슘 CA. 여러분 이 주기율표를 무조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자, 제가 외우라고 하진 않아요. 외우라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2888만 외우고 있다면 될 수 있죠. 자, 근데 궁금한 게 갑자기 줄을 왜 바꿨냐라는 겁니다. 갑자기 수소, 헬륨 다음에 왜 굳이 여기서 줄을 바꿨나요? 네온 옆에 나트륨을 쓰지 않고 왜 한 줄을 내렸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바뀔 때마다 특징을 볼까요? 수소, 헬륨은요, 2번이니까 전자가 2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2개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헬륨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거예요.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2개 도는 이런 모습. 그죠? 다음에 리튬이 되면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3개니까 첫 번째 궤도에 2개, 그 다음 두 번째 궤도에 하나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L랑 A의 차이점이 뭐냐? 이 궤도의 개수가 다르죠. 헬륨까지는 궤도가 하나만 필요한데 리튬이 되면서 궤도가 2개가 필요하잖아. 그니 궤도가 추가될 때마다 줄을 바꿔주는 거예요. 왜? 우린 이 특징을 알기 위해서 표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볼까요? 네온 볼까요? 네온은 10번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같이 배치해 볼까요? 원자핵 주변에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요? 첫 번째 궤도는 2개 들어간다고 했지? 맞아? 근데 네온은 10번이니까 전자가 총 10개잖아. 그럼 두 번째 궤도에는 또 다시 8개가 들어가겠네? 맞아? 이게 네온의 모습이겠죠. 근데 나트륨은 11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원자 핵 주변에 첫 번째 궤도에 전자 2개, 두 번째 궤도에 8개, 그리고 세 번째 궤도가 필요하잖아. 궤도가 하나 또 늘었죠. 그러니까 줄을 쓱 하고 바꿔줬다. 머릿속에 또 다시 배치해보자. 아르곤은 18번이에요. 18번. 그럼 2개, 8개, 8개 하면 끝이잖아. 근데 여기 있는 칼륨은 19번이기 때문에 2개, 8개, 8개, 1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 열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궤도의 숫자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주기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가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런 식으로 가르쳐.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첫 번째 개념 바로 주기라고. 자, 주기는 이 주기율표에서 가로 줄을 이야기하죠. 이 주기는 뭘 결정하는 것이냐? 이 전자의 껍질의 수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껍질, 궤도, 껍데기 전부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줄을 왜 바꿨냐? 그 다음 이야기 좀 할까요? 자, 그럼 여기 세로줄. 세로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족이라고 해요. 족. 자, 족은 세로줄입니다. N은 1족이에요. N은 2족.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는 3족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그려드린 이 주기율표하고 교재의 주기율표 한번 봐볼까요? 교재에 있는 주기율표가 훨씬 더 복잡하죠? 그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주기율표는 이건데 차이점은 뭐냐면 교재에 있는 주기율표 중에 일부만 제가 쓴 거예요. 왜? 20번까지만 나타냈잖아. 그죠? 교재에 있는 주기율표 기준으로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조까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중요한 게 3족부터 12족의 원소는요, 우리가 다룰 원소가 아닙니다. 중간에 정확하게 10개의 원소가 빠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 안에는 3족부터 12족의 원소가 없어. 그럼 얘는 몇 족인데요? 13족이야, 13족. 어차피 얘네는 해당 사항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 2, 3인데 3 대신에 앞에 13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은 그럼 당연히 14겠죠. 다음 15, 16, 17, 여기가 18족이 되겠네. 그럼 족은 얼음이 아니야, 족은. 족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는 건데요? 할 수가 있는데 그림 그려보면 되게 편해요. 그려볼까요?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치? 그럼 첫 번째 궤도에 하나 있고 끝이잖아. 맞아? 리튬은 자면 안 돼? 자면 일어나? 리튬은 전자가 3개 있단 말이에요. 3개. 그럼 봐봐.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있잖아. 맞니? 나트륨은 11번이야. 2개, 8개, 1개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봐봐. 칼륨도 볼까? 19번이야. 2개, 8개, 8개, 1개죠. 맞아? 이 일족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 궤도에는 전자가 하나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궤도에 전자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줄이 바뀔 때 어떤 특징이 일어난다고 했냐면 줄이 바뀔 때 궤도가 하나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두 번째 궤도를 가지는 친구 중에 전자를 처음으로 배치한 친구가 리튬이야. 2주기 1족은요. 오케이? 2주기에 전자를 하나 채워 넣었다가 2주기 1족이에요. 그러면 나트륨은 3주기 1족이란 말이야? 그 나트륨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세 번째 껍질에 전자를 하나 배치했다라는 거야. 칼륨도 마찬가지로 4주기 1족 네 번째 껍질에 전자를 하나 배치했다. 그럼 2족도 느낌이 오죠? 2족은 가장 마지막 껍질에 전자를 2개 배치했다가 되겠지. 오케이? 마그네슘 생각해봐. 10번이야. 282죠. 칼슘 20번이에요. 2882죠. 오케이? 그럼 13족은 13개 배치한 건가요? 아니요. 자, 여러분 이 전자 개수 따질 때는 똑같이 그냥 13족은 앞에 10자 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이름은 13족이지만 얘는 그냥 3족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개가 배치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그 전자를 뭐라고 부르냐? 최외곽 전자라고 불러요. 최외곽 전자수. 근데요. 이 최외곽 전자수인데 이 통합과학 기준으로는 교재 기준으로는 최외곽 전자속은 원작 가전자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원작 가전자수. 근데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문제에서는 교재 기준으로 그냥 같다라고 했는데 원작가 전자는 의미가 좀 달라요. 얘는 최외곽 전자 중에 최외곽 전자 중에 반응에 참여하는 친구들만을 의미해요. 참여하는 전자들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직 좀 어려울 수 있어.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1족의 최외곽 전자수는 하나입니다. 원작과 전자수 중 하나예요. 자, 2족도 마찬가지야. 자, 2족은 최외곽 전자수 2개고요. 원작과 전자수 2개예요. 최외곽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원작가 원자의 가쪽에 있는 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되니? 자, 쭉 똑같아요. 17쪽까지는 똑같습니다. 17쪽까지는 최외곽 전자는 7개, 원작가 전자도 7개로 동일합니다. 되니? 그럼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18쪽에서 차이납니다. 18쪽에 최외곽 전자수 한번 따져볼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바로 1주기예요. 왜 1주기는 중간에 공백이 있거든. 헬륨은 1주기 18쪽이죠. 그렇다고 해서 가장 바깥쪽 궤도에 전자가 8개가 있는 건 아니지. 왜? 헬륨은 2번이니까 두 개밖에 안 차 있잖아. 사실 18쪽은 그 주기를 완성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주기에 전자가 꽉 차 있다라는 거야. 되니? 그럼 최외곽 전자수는 헬륨 기준으로는 2개예요. 근데 네온이나 아르곤은 또 8개란 말이야. 즉 같은 조개에 있다고 해서 최외곽 전자수가 항상 같은 건 아닙니다. 18쪽에선 예외성을 가져요. 그 원자가 전자는 둘 다 몇 개냐면 0개예요. 그럼 같은 조기면 원자가 전자수는 100%다 동일합니다. 18쪽의 원자가 전자수는 0이에요. 선생님, 가장 바깥쪽에 2개 혹은 8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꽉 찬 친구들은 전자를 반응에 참여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0개가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근데 이 족은요, 누구라 했지? 지범이 아니네? 저기 조는 친구야. 아저씨! 이름이 뭐라 했지? 이름이 뭐라? 어? 어? 이완이. 이완아 필기하고 노트 피고. 노트 펴서 필기. 또 졸지 말고. 그럼 뜯지 마세요. 다른 친구들한테 민폐야. 너만 조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패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자, 족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왜냐면 같은 주기에 있을 때 이 원소들이 가지는 특징은 뭐냐면 단순히 껍데기 수가 같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주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껍데기가 2개 있으면 다 이주기야. 3주기는 껍데기가 3개 있으면 다 3주기예요. 그래서 이 주기는 사실 원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족은 어떤 특징을 갖는지 볼까요? 옥텟 규칙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원자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냐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가 꽉 찬 상태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1쪽들 볼까요? 여기 1주기는 예외니까 좀 빼놓고 생각합시다. 2주기, 3주기, 4주기만 좀 이야기할게요. 각 궤도에는 전자가 8개가 들어가면 끝이야. 그럼 1쪽 생각해 볼래? 1쪽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가장 바깥쪽 껍데기에 전자가 하나만 달랑달랑달랑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8개까지 차잖아요? 그럼 이걸 꽉 채우려면 7개를 얻어와야 되는 상황이야. 오케이? 궤도에 8개까지 들어가는데 1쪽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1쪽 기준으로는. 맞아? 그러면 7개를 가져와야겠지. 근데 방법이 하나 더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를 그냥 깔끔하게 버리면 되지. 맞아? 2족도 볼까? 2족은 가장 바깥쪽 궤도에 전자가 2개가 달랑달랑달랑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2족 입장에서는 꽉 채우려면 6개를 얻어오거나 2개를 버리면 되겠죠. 그 중에 보통 수가 적은 걸 선택합니다. 2개를 버리는 걸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13족은 끝에 3개가 달랑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자가. 최외곽 전자가. 여기에 뭐 3개가 달랑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바깥쪽이면 여기에. 13족은 3개를 버리거나 5개를 얻으려는 성질을 가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전자를 얻거나 잃으려는 성질을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족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결정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기보다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뭐 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주기율표의 원자들을 쭉 그려서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그 특징을 파악하는 데는 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족은 전자를 하나 버리려고 행동하는 친구들. 2족은 2개를 버리려고 하는 친구들. 역으로 17쪽은 하나를 얻으려고 하는 친구들이겠죠. 오케이? 17쪽은 7개 있으니까 7개를 버리거나 하나를 얻는 상황이니까요.
16족은 두 개를 얻는 친구들. 됐니? 자, 그럼 문제가 발생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면 14족은요? 14족. 14족은요, 4개를 버리거나 4개를 얻잖아요? 그럼 이 숫자의 차이가 없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 우리가 선생님이 선을 한번 그어줄게요, 선을. 네, 동서랑 알루미늄 사이에 계단을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 14족은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이랑 한 뭉텅이. 이게 무슨 뜻이냐?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 15족, 16족, 17족 이런 애들은 보통 얻듯이 행동하죠? 14족도 보통 얻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할 이야기는 어떤 경향성이거든요. 예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는 파트네. 제가 그어놓은 저 라인을 파악을 해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쌤, 그럼 18쪽은요? 18쪽은 껍질이 꽉 차 있잖아. 가장 마지막 껍질이. 그죠? 그러면은 옥택 규칙을 이미 만족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를 얻거나 잃을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걔네는 원자과 전자수는 연계가 되는 거야. 상황이래요? 원자과 전자수는 가능해 참여하는 전자수라고 했죠? 얻거나 잃을 수 있는 라는 뜻인데.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주기율표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그럼 대충 14족 기준으로 대충 왼쪽에 있는 친구들, 정확히는 이 왼쪽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 남서쪽 방향에 있는 친구들, 그럼 여기 북동쪽 방향에 있는 친구들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단 14족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14족보다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 가지냐면 보통 버리는 거예요. 절반보다 덜 차 있잖아요. 많이 14족이나 14족보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보통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나누는데 그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정확한 기준선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 정확한 기준선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 왼쪽 덩어리랑 오른쪽 덩어리는 좀 다르다고 했는데 그럼 구분을 해두면 좋겠죠.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덩어리들은 뭐라고 하냐면 금속이라고 해요. 우리가 금속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오른쪽 위에 있는 친구들은 비금속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각 금속과 비금속의 특징을 공부해보면 좋겠다. 자, 먼저 금속 볼까요? 금속. 금속. 자, 금속은 일단 첫 번째로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전자를 잃는 경향이 있다. 네, 절반보다 덜 차 있습니다. 전자를 잃는 경향이 있다. 금속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주기율표의 왼쪽에서 찾을 수 있다. 혹은 가운데도 금속입니다. 왼쪽 혹은 가운데. 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해? 근데 아까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오른쪽과 한뭉텅이라고 했잖아. 14족이 보통 가운데를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죠? 얘는 비금속이잖아요. 가운데 비금속인데 왜 금속이라고 하나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너희 공부하기 쉬우라고 주기율표 이렇게 단축해 놓은 거거든? 근데 중간에 10개의 족이 빠져 있죠. 사실 여기 10개가 중 하고 들어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 친구들 대부분이 금속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주기율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금속입니다. 자, 3번 특징. 우리 금속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열과 전기를
잘 운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열 전도성 혹은 전기 전도성. 이게 이제 열이나 전기를 이동시키는 경향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열 전도성이나 전기 전도성이 높다. 자, 네 번째로 상온에서 고체 상태입니다. 상온에서 고체 상태예요. 금속이라고 하면 뭔가 딱딱한 어떤 덩어리의 형태가 생각이 나죠. 뭐 대표적으로 뭐 철, 구리, 뭐 금, 은 이런 애들은 다 금속이죠. 상온에서 고체 상태인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화학원에서 나와요. 금속결합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가볍게 그냥 암기합시다. 금속이 고체 상태인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선생님? 근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선생님 정향성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아무리 구분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놨지만 그 특징들이 딱딱딱 전부 100% 예쁘게 떨어질 수는 없는 법이에요. 즉 예외들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파트에서 특징을 예외를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상황은 고체라고 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바로 수은이에요. 수은 원소기호를 HG라고 쓰거든요. 얘는 액체 상태입니다. 수은은 대표적인 액체 금속이에요. 상온에서 일반적인 온도에서 액체입니다. 근데 뭔가 금속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 덩어리가 딱딱해 보이고 좀 뭔가 무거울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들죠. 맞아요? 수은은 액체지만 밀도가 굉장히 큰 액체예요. 밀도가 굉장히 큰 액체입니다. 물을 1리터를 떠다 놓을까요? 물 1리터, 페트병에 2.5리터 들어가잖아. 그죠? 2.5리터 떠났다고 그냥 할까요? 물 2.5리터의 무게는 얼마일까? 2.5kg이요. 물을 기준으로 밀도값을 정해서 그래요. 물은 2.5리터면 질량이 2.5kg입니다. 근데 수온은요, 2.5리터를 들게 되면 30kg 이상의 질량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물보다 밀도가 13배 이상 굉장히 높죠. 페트병에 수은 꽉 들고 들면 못 든다고 한 손으로 그죠? 한 손으로 30kg 들기 힘들잖아요. 그다음 비금속이에요. 아닐 B자를 썼겠죠. 금속이 아닌 것들. 자, 비금속은 첫 번째로 전자를 얻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이온이 될 때에 대한 이야기겠죠.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그 이온이라고 부르니까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18쪽. 18쪽은 얻거나 잃지 않는다고 했죠. 18쪽은 이미 완벽한 상태예요. 굉장히 어떤 이상향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난 너무 완벽해. 왜 이미 껍질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럼 전자를 얻거나 잃을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비금속이지만 어떠한 경향도 가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누가 있냐면 수소예요. 수소. 수소는 전자를 얻는 경향이 있다. 수소는 전자를 얻는 경향. 그 예외 외우기가 좀 어려운데요. 중학교 때 우리 수소 이온 식으로 한번 써봤잖아. 승훈아, 수소 이온 어떻게 써? H에다가. 마이너스예요? 수소 이온 뭐예요? H? 플러스죠? 그치? 그럼 얘는 플러스잖아. 양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잃어야겠죠? 맞아? 수소가 종종 얻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경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 우리 중학교 때 수소 이온들은 다 H 플러스로 배웠지? 이게 훨씬 더 많기 때문이야. 수소는 비금속이지만 전자를 잃는 경향이 있다. 자, 두 번째로 주기율표에서 어디에 위치하냐라는 겁니다. 주기율표에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아,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얘 누구겠지? 이 기준으로 색칠까지 해줄까? 여기 색칠된 부분이 비금속이거든요. 얘왜 누구예요? 가장 왼쪽에 있지만 비금속에 수소겠지? 그래서 자, 얘는 수소입니다. 수소는 맨 왼쪽에 있지만 비금속입니다. 이 수소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해요. 왜 그러냐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왼쪽에 있지만 그건 표를 예쁘게 작성하기 위해서 제일 왼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 1주기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요? 수소는 1번이니까 첫 번째 궤도에 전자 하나가 있어. 근데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두 개까지 들어가잖아요. 맞아? 그럼 수소는 그 중에서 50%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쵸? 그럼 2주기, 3주기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14족쯤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얘네가 8개 중에 4개 갖고 있는 애잖아. 그치? 수소는 2개 중에 하나 가지고 있는 애거든. 절반 가지고 있잖아. 맞아? 그래서 가장 왼쪽에 배치되었지만, 주기의 특성상 그렇게 배치되었지만, 비금속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얘는 열이나 전기를 잘 운반하지 못하는 친구들 거의 없습니다. 열이나 전기를 거의 운반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이것도 예외가 있네. 바로 흑연이에요, 흑연. 바로 연필식. 자, 흑연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아주 높은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높은 물질 중에 하나. 근데 제가 흑연이라고 썼어요. 흑연은 왜 이름이 흑연인가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탄소라면서 흑연이 탄소랑 똑같은 그냥 탄소로 불러도 되는 거 아닌가 할 수가 있는데, 탄소는 어떻게 이 모습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특징이 엄청 많이 달라져. 예를 들면 똑같은 탄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누구는 흑연이 될 수 있고 누구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아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로 구성된 물질은 따로따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인데 그 중에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높아요. 역으로 탄소가 전기 전도성이 높다고 하면 맞나요? 아니요, 틀립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전기 전도성이 아주 낮은 물질이에요. 똑같이 탄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네. 이 물질을 따로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네 번째로 비금속은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 고체 혹은 이체 형태를 가집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가 있단 말이야. 의문이. 자, 어떤 의문이 들 수가 있냐면 근데 금속이 고체라면서요. 비금속은 액체 혹은 기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체, 액체, 기체 세 개의 상태가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 아니? 근데 일단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단일 원소들, 각 원소의 특징을 배우고 있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액체, 뭐 물 있겠죠? H2O일 거 아니야. 아니, 이건 원소가 아니잖아. 오케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H 하나가 고체냐 기체냐 액체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액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바로 브로민이라고 하는 친구. 원소기호로 BR이거든요. 자, 얘는 액체입니다. 단일 원소로 액체로 있는 친구가 브로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 어떻게 다 외우나요? 할 수가 있는데 뭘 외우게 돼요? 읽어보면 되지. 수소는 비금속이죠.
기체잖아요. 헬륨 비금속이죠. 기체잖아요. 그죠? 붕소는 뭐 잘 모를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산소는 고체죠. 그죠? 질소 기체잖아요. 산소 기체죠. 플로린 기체, 기체, 실리콘 고체, 인황 기체, 아니 고체, 염소 기체, 아르곤 기체. 그죠? 대부분 고체나 기체구나. 읽어보면 알죠. 이런 예외들이 얘네들 암기할 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하려고 하면 늦고요. 미리 좀 하셔야. 알겠죠? 그 다음 이야기 좀 할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율표 이야기를 하면서 주기보다 중요한 게 아까 족이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왼쪽 오른쪽을 기준으로 금속 비금속을 나눈 거야. 그러니까 왼쪽은 14족보다 작은 뭐 1족, 2족, 13족 정도고 오른쪽은 14, 15, 16, 17, 18족이니까요. 오케이? 그럼 그 중에서 도드라지는 특성을 가진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먼저 1쪽이에요. 이 경향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운데 있는 14, 15, 16, 13 이런 애들보다는 사이드에 있는 애들이 경향성이 훨씬 더 뚜렷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볼까요? 1쪽이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면 끝에 전자가 하나 있는 상태니까 하나를 버리거나 7개를 얻거나 하잖아요. 그럼 1쪽은 무조건 하나를 버리려고 한단 말이야. 왜? 하나를 얻는 것과 7개를 얻는 것의 차이는 크니까요. 근데 13족 정도로 가볼까? 13족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3개를 버리거나 5개를 얻으려고 하겠지. 당연히 3개를 버리는 게 더 이득입니다.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가 있어. 전자를 전혀 버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전자는 뭐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처럼 툭툭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받아줄 친구가 전혀 없다면 13쪽은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5개를 얻으려고 행동할 때들이 있단 말이야. 세 개를 버리는 게 이득이긴 한데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5개 얻기라도 해야지. 근데 일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쪽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버리는 걸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왜 이걸 하나 버리지 않으면 7개나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경향이 아주 뚜렷한 친구들이고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알칼리 금속이 일쪽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알칼리 금속은 일쪽이고요. 일쪽이 다 알칼리 금속일까? 일쪽이 다 알칼리 금속일까? 아니죠. 왜? 누구? 수소 때문에. 수소는 비금속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일쪽을 이야기하는 것이긴 한데 수소는 제외하고 이야기했다. 일쪽 중에 수소를 제외하고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럼 누가 있나 하고 볼까요? 뭐 리튬, 나트륨, 헬륨 정도가 있겠죠. 그럼 알칼리 금속의 특징들을 하나 볼까요? 첫 번째, 방금 한 이야기예요. 얘네는 무조건 전자를 한 개를 잃는 경향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걸 식으로 써볼게. 식 쓰는 거 겁먹지 말고 자꾸 써보세요. 리튬이 대표적인 알칼리 금속이죠. 전자 한 개를 잃는데 전자 한 개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겠죠. 한 개 잃었으니까 1 플러스가 되는 거야. Li 1 플러스. 그리고 전자 한 개를 잃었잖아? 그럼 여기 전자가 하나 뿅 하고 튀어나오겠지. 전자는 E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전자가 영어로 일렉트론이거든요. 일렉트론. 그래서 E라고 쓰고 전자는 마이너스 음전하에 뜨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는 거. E 마이너스 이게 전자에 대한 거.
자, 두 번째로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은백색이 광택을 가져요. 그냥 뭐 광택 정도로 생각해봐. 광택이 있지만, 이 광택이 있는데 얘는 칼로 자르면 광택이 바로 사라집니다. 선생님, 금속인데 칼로 잘리나요? 얘네는 칼로 잘릴 정도로 굉장히 무딘 성질을 가요. 무딘 성질을 가요. 그러니까 뭔가 금속이라는 철은 칼로 자르면 안 잘리는데요? 그럼 알칼리 금속이 아닌 거예요. 금속 중에는 굉장히 무른 특징이에요. 무디다, 뭐 무르다. 굉장히 무른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칼로 잘랐는데 광택이 왜 갑자기 바로 사라지나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철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돼요. 철은 공기 중에 오래 놔두면 원래 매끈매끈하게 방금 가공한 철은 광택이 나거든요. 근데 공기 중에 오래 있다가 놔봐. 오랫동안. 그러면 녹슬 거 아닙니까? 철이 녹슬면서 광택이 사라지죠. 그것과 같은 원리예요. 얘네는 물이나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성 인수에 아주 잘 반응합니다. 철이 녹쓰는 거 생각하면 되게 편해. 철도 금속이죠. 물론 알칼리 금속은 아니지만 둘 다 금속이니까 비슷한 특징을 가지거든요. 철이 녹슬 때 물이나 산소들이 필요하잖아요. 얘네도 물이나 산소하고 반응을 아주 잘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아주 간단해요. 물은 일단 좀 제쳐두고 산소만 이야기할게요. 알칼리 금속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정서불안이 있는 애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전자를 하나를 버려야 돼. 그래야 완벽해지거든. 그러니까 얘는 계속 눈에 막 초점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돌아다니게. 전자 하나 받아줄 데 없나? 하나만 받아줄 사람. 나 그럼 되게 완벽한데. 전자 하나만 받아줄 사람. 이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럼 얘는 누굴 찾냐면 자기가 버린 전자를 받아줄 친구를 찾을 거 아니야. 전자 필요한 사람 없니? 내 전자 하나만 가져가. 내 전자 하나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알칼리 금속이 찾는 애들은 누구냐? 바로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아까 전자를 얻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 됐니? 그러면 근데 알칼리 금속이 쌤 비유한 것처럼 막 손발이 달려가지고 움직이면서 다닐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체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비금속 기체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기체가 누굽니까? 질소죠. 질소는 굉장히 안정해요. 안정하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 반응하는 걸 싫어한다는 뜻이야. 내 질소한테 가가지고 야, 너 내 전자 하나 받아줄래? 질소는 말 걸지 마. 난 지금 완벽해. 이런 친구란 말이야. 질소가 완벽한 이유는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야. 그럼 두 번째로 많은 친구랑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죠? 공기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애? 산소죠. 21%의 비율을 가지고 있잖아. 산소는 16쪽이기 때문에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성질도 있고 질소처럼 안정한 기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소랑 탁 잡고 잘 맞겠지. 예? 산소야 내가 전자 줄게 넌 받아 이렇게 될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산소랑도 반응을 잘. 물과 반응하는 이유는 여러분 화학원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스킵할게요. 내가 어떻게 암기하면 좋다? 금속 중에 철이 있는데 녹슬려면 산소나 물이 필요하다. 알칼리 금속도 마찬가지. 산소나 물과 반응성이 아주 뛰어나다. 근데 반응성이 높다고 했는데 그럼 그 중에서 누가 높나요? 얘네 셋 중에는 또 누가 높은지 궁금해 보니까. 자, 봐봐. 알려줄게. 칼륨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 나트륨, 그 다음 리튬이. 즉 얘는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더 높습니다. 이건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깊어질 것 같아. 암기하기 쉽게 알려줄게. 자, 알칼리 금속은 물이나 산소랑 반응을 잘한다며.
그럼 알칼리 금속 중에서도 더더욱 알칼리 금속의 특징을 많이 갖는 애들은 물이나 산소하고 반응을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주기율표를 보면 돼요. 자, 뭐라고 했냐면 왼쪽 아래로 가면 금속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럼 이 세 개의 알칼리 금속 중에서 제일 이 화살표랑 가까운 친구를 찾는 거야. 당연히 칼륨이겠죠. 응? 칼륨이 이 중에서도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제일 세게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리튬 같은 경우는 반응을 잘 하지만 반응술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리튬을 그냥 물에다가 퐁당 담그면요 부글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나트륨부터는 위험해. 나트륨을 물에 큰 덩어리를 넣으면 비커가 깨져버려요. 반응이 일어나면서 폭발이 작게 일어나거든요. 퍽 하는 폭발이 일어나고 칼륨은 테러 도구입니다. 테러 도구. 칼륨 테러 도구예요. 물에다가 우리가 이 방에서 실험하잖아요. 그럼 이 교실 전체가 날아갈 정도의 폭발이 만들어질 거야. 네? 칼륨은 반응성이 되게 커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 이 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번 시간에 그런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비료는 질산칼륨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비료를 물에 넣었다고 폭발이 일어나진 않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 질산칼륨이잖아요. 순수한 칼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아예 다른 물질이에요. 오케이? 아예 다른 물질입니다. 철하고 녹슨철 생각해 보면 돼요. 이름만 같이 아예 다르잖아. 녹슨철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 아예 다른 물질입니다. 순수한 칼륨을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이름이 붙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얘는 물에 녹으면 물에 녹으면 염기성을 띠어요. 뭐 산성 염기성 정도는 아니죠? 염기성을. 물에 녹으면 염기성을 띠어요. 얘는 뭐 반응은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두 개의 리튬을 넣어볼까요? 물을 반응시켜. 물도 두 개가 필요한데 그러면 두 개의 LiOH라고 하는 수산화 리튬이 만들어요. 그리고 수소기체가 하나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이 반응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OH라고 하는 친구는 염기성을 나타내는 그거야. 이건 2학기 파트에서 나오는 거. 아까 2학기. 우리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할 거예요. OH가 염기성을 가지기 때문에. 물에 녹아 염기성을 띈다. 알칼리가 염기성이야. 알칼리가 염기성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왜 알칼리 금속이냐? 물에 녹으면 염기성을 띈다. 전자 하나를 버리려고 안다에나 있는 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자, 그럼 거꾸로 와볼까요? 거꾸로 17쪽도 한번 볼까요? 17쪽은 1쪽하고 비슷해요. 왜? 1쪽은 하나를 버리려고 한다는 친구들이잖아. 근데 17쪽은 하나를 얻으려고 한다는 친구들이지. 그죠? 은지야, 전자 하나 없니? 나 7개인데 하나만 줘. 이현아, 하나 없니? 나 하나만 줘. 이러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17쪽도 우리가 이름을 붙여줄 거야. 17쪽의 이름은 할로젠이에요. 할로젠. 할로젠. 할로젠은 여기 근원이 그리스어인데요. 어떤 소금 덩어리라는 뜻이. 소금 덩어리. 어원이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소금의 화학식이 뭐죠? 알잖아. 소금 뭐야?
NaCl, 염화나트륨이죠. 거기에 Cl이 들어가잖아. 이 Cl이 할로젠이죠. 그리스 사람들이 소금에 Cl이 들어가는구나. 이 소금 덩어리가 이 CL이라고 하는 친구는 17쪽인데 소금에 많이 들어가네. 그럼 할로젠이라고 이름 붙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뜻은 아닙니다. 자, 할로젠엔 누가 있냐? F, C, L, B, R, I가 있어요. 네, 여기 두 개밖에 없는데요. I 밑에 또 있겠지. 우리 20번까지밖에 안 외웠지만 여기가 B, R, I 이렇게 있을 거예요. BR은 좀 익숙하다? 아까 우리 브로민 했거든요. 브로민. 그죠? 브로민 비금속인데 액체 상태다라고 해서 배웠죠? 할로젠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전자를 얻는 경향이 있어요. 식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F2가 F2예요, F2. 실제 반응은 F가 아닙니다. F2예요. 왜냐면 우리 산소 이야기하면 산소 분자는 O2잖아요. 공기 중에서 O로 돌아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로젠도 마찬가지거든요. 공기 중에서 혼자 돌아다니잖아요. 항상 2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할로젠 17쪽이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얻는다고 했지. 근데 F2잖아. F가 두 놈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각각 하나씩 얻기 위해서 두 개의 전자를 얻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두 개의 F-라고 하는 플로린 화이온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할로젠은 어떤 특징이 있냐? 두 번째로. 할로젠은 당연히 광택 같은 건 없고요. 반응을 누구랑 잘하는가를 찾아보면 되는데 할로젠 전자를 얻으려고 하죠. 그럼 주변에 전자를 잃을 친구를 찾아다녀야지. 나한테 줄 친구. 그치?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전자 하나를 얻어야 되니까 전자 버릴 친구 없나? 버릴 친구 없나 했는데 그게 어디냐? 알칼리 금속이죠. 할로젠은 알칼리 금속과 짝짝꿍이 엄청 잘 맞아. 알칼리 금속은 하나 버려야 되고 할로젠은 하나 얻어야 되니까요. 아니? 그래서 두 번째로 알칼리 금속과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수소. 수소와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칼리 금속 혹은 수소와 같은 수. 수소는 왜 나왔나요, 수소? 아니면 아까 수소는 전자 잃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 다른 친구들하고도 읽는 친구라면 반응을 대부분 다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알칼리 금속이나 수소. 자, 근데 얘는 수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반응 누가 잘하는지 봅시다. 일단 먼저 할로젠 중에서는 누가 반응 잘하냐면요. 얘는 F가 제일 잘해요. F, Cl, 그 다음 B, R, I 등으로 얘는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요. 알칼리 금속은 번호가 클수록 크다면서요. 할로젠은 반대예요. 작을수록 큽니다. 우리 눈치가 좀 빠른 친구들은 이미 눈치를 챘을 거예요. 제가 아까 화살표로 찾았죠. 얘도 마찬가지야.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의 성질을 세게 가진다고 보면 돼. 그럼 플로린, Cl, Br, I 중에 제일 이 화살표랑 가까운 오른쪽 위에 있는 친구는 F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제일 반응을 잘 한다. 자, 세 번째로 N은 수소와 반응을 한다라고 했는데
수소화 반응 후에 물에 녹이면 산성을 띠게 됩니다. 뭐 할로젠 화수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수소 반응시키고 난 후에 물에 녹이면 산성을 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수소 H2죠. 더하기 할로젠 중에 Cl 볼까요? Cl 염소죠, 염소. Cl2하고 반응시켜볼게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게 HCl이 만들어져요. 그게 HCl이 만들어져요. HCl이 누구야? HCl이 누구니? 그러면 HCl이 누구야? 염산이죠. 물에 녹이면 산성이 있어. 물에 녹이면 산성이 있어. 자, 네 번째로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이원자 분자로 존재해요. 이원자 분자가 뭔가요? 분자가 될 때 이 원자 두 개가 하나의 분자를 만든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분자식이 다 어떻게 되냐면 F2, Cl2, Br2, I2 이렇게 쓴다고 해요. F2, Cl2, Br2, I2의 형태로 돌아다닌다. 마치 산소 분자가 O2인 것처럼. 그 이유는 이따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 친구들의 상태를 같이 써줄게요. G, G, X, O 이렇게 써줄게요. G, G, X. 플로린은 상온에서 기체 상태, 염소는 기체 상태, 브로민은 액체 상태, I는 아이오딘인데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입니다. 할로젠은 여러분 뭐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원소들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로젠의 특징. 우리가 반응성이 제일 뛰어난 가장 사이드에 있는 1쪽, 17쪽에 대한 이야기였다. 18쪽은 아니에요. 18쪽 이야기만 하고 잠깐 할까요? 18쪽 한도 많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18쪽은 뭐라고 부르냐면 비활성 기체라고 부릅니다. 비활성 기체라고. 자,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화학에서 활성화된다라는 표현은 다른 친구랑 반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자체로 완벽하니까. 이미 옥텟 규칙을 만족한 친구들이니까. 껍질이 예쁘게 꽉 차 있는 친구들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반응성이 무지하게 낮습니다. 반응성이 무지하게 낮아. 자, 두 번째 특징. 18쪽은 반원자 분자로 존재. 반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공기 중에 HE 이렇게 돌아가요. 아까 플로린 F2로 존재했잖아요. 그 2원자 분자죠. 원자 두 개가 하나의 분자. 얘네는 원자 하나가 분자를 구성해요. 즉 원자와 분자가 완전히 동일한 친구들을 지칭합니다. 헬륨, 뭐 네온, 뭐 아르곤 정도가 있겠죠. 우리가 1쪽, 17쪽, 그리고 18쪽까지 공부해봤다. 뭐그 외의 족들은 특징이 없나요? 있어요. 다 이름도 있고요. 뭐 이 족은 알칼리, 토금속, 뭐 그 외에 13족, 14, 15, 16 다 이름이 있는데 공부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경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향성은 뚜렷한 게 사이드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이거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미안한데. 주기율표 오늘 공부해서 공부할 게 많은데, 이 주기율표를 에 대해서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아. 뭘 착각하냐면 주기율표가 마치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나온 것처럼 아, 외울 게 이렇게나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니야. 주기율표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약간 어떤 족보 정도로 보면 돼요. 주기율표를 어떤 원소를 제가 물어봤을 때 주기율표를 보기만 한다 하면 이 원소가 전자를 어떻게 가지는지 바로 찾을 수 있어. 그게 약간 치트키 같은 존재예요. 예를 들어볼까? 붕소의 전자 배치를 그려봐라 라고 제가 말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주기율표에서 붕소의 위치를 보세요. 2주기 13족이죠. 2주기는 껍질이 2개라는 거지. 13족은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3개라는 거잖아요. 그럼 붕소를 그려봐라 하면 껍질 2개, 전자 3개 바로 그리면 돼. 끝. 됐어? 주기율표는 되게 편한 거야. 뭐 CL을 그려봐라 라고 하면 CL은 3주기 17쪽이네 껍데기 3개에 마지막 궤도에 전자 7개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오케이? 이게 주기율표의 본분이에요.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전자 배치를 훨씬 쉽게 그리기 위해서. 10분 쉬었다가 20분에 할게요. 20분에. 방금 이 비활성 기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비활성 기체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비활성 기체가 아닌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가? 아까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만족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방법도 있고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결합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파트는 화학 결합인데, 서로서로 조금씩 돕는 겁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화결합의 목적이 무엇이냐에는 옥텟 규칙의 만족이 목표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게 세 종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이온 결합. 두 번째로 이야기할 공유 결합. 세 번째 금속 결합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금속 결합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요. 금속 결합은 고등학교 2학년 파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속 결합은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공유 결합, 이온 결합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온 결합 볼까요? 자, 이온 결합. 이온끼리 결합한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온끼리 결합한다. 이게 이온 결합이에요. 이온의 종류에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양이온 그리고 음이온이 있죠. 근데 둘이 결합하려면 한쪽은 양이온이어야 하고 한쪽은 음이온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결합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기니까 결합할 수 있잖아. 플러스 플러스는 결합 못하죠. 밀어내니까. 오케이? 자, 근데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게 양이온이 될 수 있는 친구들, 즉 전자를 잃는 경향이 있는 친구들을 금속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온 결합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금속의 양이온과 하나는 음이온인데 음이온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은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의 음이온 사이의 결합을 지칭합니다.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 자, 그럼 우리 실제로 결합을 한번 시켜봅시다. 제일 흔한 이온 결합 물질. 자, 이온 결합 물질들 외우라고 안 해요. 외우라고 안 하는데 딱 하나만 알고 있읍시다. 하나, 소금이에요. 소금. NaCl. 소금은 이온 결합이다 정도만 알고 가자고요. 자, 그럼 소금 어떻게 만들어지냐? NaCl이니까 NA랑 CL이 합쳐져야죠. 그러면 Na. 나트륨인데 나트륨은 그냥 금속 원자고요. 우리 금속 양이온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지. 나트륨 생각해볼까? 11번이야. 머릿속에 전자 배치가 빨리 돼야 돼. 281.
그죠? 하나를 버리겠죠. 그럼 나트륨의 이온 상태는 Na 플러스예요. Na 플러스 하고 더하기 Cl이 있어야겠죠? 염소. 염소가 이제 이온이 되면 염화 이온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건데 염소 17번입니다. 17개? 저게 17개? 2, 8, 7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하나를 얻겠죠? 그럼 N은 이온이 되면 Cl-란 말이에요. Na 플러스랑 Cl-랑 합쳐집니다. 그럼 누가 되냐? NaCl이 된다.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저희가 알 필요는 없는데 MgCl2라고 하는 염화 마그네슘. 마그네슘. Mg인데 마그네슘 12번이거든요. 282예요. 전자 두 개 버릴 거 아니야. 왜 2 플러스죠? Mg 플러스 하고 Cl 마이너스 사이의 결합인데 이때 중요한 게 Cl 마이너스가 두 개가 들어가요. 이 Cl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두 개 Cl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그럼 ECl하고 Cl2는 아예 다른 거예요. ECl은 Cl이 두 개 있다라는 거야. 물론 이게 Cl 마이너스지만 Cl2는 이 Cl 두 개가 합쳐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Cl2예요. 아예 다른 물질입니다. 네? 네,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많던데. 자, 한번 합쳐지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얘는 합쳐지면 MgCl2가 돼요. 그럼 우리가 이 화학식을 자꾸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서 화학식을 안 쓸 수는 없단 말이야. 선생님, 전 화학 안 할 건데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어차피 화학을 알아야 물리도 하고 생명과학도 하고 하니까요.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하나씩 잘 봐봅시다. 자, 얘는 NaCl이고 얘는 MgCl2다 이 말이야. 왜 얘는 2냐라는 거야. NA는요 하나당 1 플러스고요. CL은 하나당 1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둘을 합치면 전체적으로는 0이 돼. 전하량이. 그죠? 자, A 볼까요? N은 MG가 2 플러스거든요. 근데 CL은 1 마이너스예요. 근데 1 마이너스가 두 개 있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0이 될 수가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건 맞지만 결합한 후에는 항상 중성이 되어야 돼요. 결합 후에는 중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MG는 2 플러스고 CL은 1 마이너스니까 CL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합쳐서 0을 만들어야 된다고, 전하를. 상황이 돼? 그러면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알루미늄 AL이 있고 알루미늄 13번이거든요. 두 개, 8개, 3개. 3개를 버릴 테니까 3 플러스. 그럼 A랑 CL이 합쳐지면 CL이 몇 개 필요하냐? 당연히 3개가 필요하겠죠. 3Cl-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AL, CL3가 되겠죠. 이게 염화 알루미늄의 화학식이에요. 뭔지 알겠니? 합쳐지면 중성이 되니까 결합할 때 들어가는 원자나 이온의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 결합 후 중성을 유지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네, 전하가 없어야 합니다. 중성이어야 돼요. 다음 실제 생김새 한번 봅시다. 어쨌든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버렸고 그 전자를 염소가 받아서 염화이온이 됐는데 그랬더니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Na 플러스가 이렇게 있고 Cl 마이너스가 원래는 옆에 이렇게 있었을 거라. 근데 이 둘은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죠. 붙을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옆에 나트륨이 또 있어. Cl 마이너스도 또 있어. 이 NaCl이 저기 소금이라면서요, 소금. 그치? 소금 눈에 보이잖아. 그 눈에 보일 만한 정도의 크기면 원자 한 개의 단위는 절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 이온이지만 이온들이 수도 없이 결합을 해야 눈에 보일 거란 말이에요. Cl-Na 플러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거지.
우리 눈에 뭔가 보인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자는 여러분 상상보다 항상 더 작아요. 원자를 동전만한 크기로 확대를 해볼까요? 같은 비율로 동전을 확대하잖아요. 동전이 지구만해져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엄청나게 작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는 이런 식으로 결합한다. 그럼 결합을 어떻게 하냐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는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반복적으로 결합한다. 인력을 끌어당기는 힘이죠. 네. 자, 이제 전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력을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해요.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끝없이 반복적으로 결합한다. 이 이온 결합. 이온 결합 모습 보면 이온 결합은 산소는 O 이렇게 이게 산소거든요. O2. 그 다음 산소 분자가 하나 더 있다고 하면 O 이렇게 써요. 그다음 또 산소 분자가 또 하나 있으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N랑 A의 차이점 알겠니? N은 붙어 있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붙어 있지. 근데 얘는 산소 한 덩어리, 그 다음 한 덩어리, 그 다음 한 덩어리 이렇게 생겼잖아. 즉 N은 숫자를 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분자가 3개다 이렇게 셀 수 있지. 근데 N은 못 셀 거 아니야. 이게 계속 결합해 있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이 이온 결합한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온 결합 물질은 얘는 분자라고 부를 수 없어요. 분자는 개수를 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기로는 어떤 덩어리들 저기 저기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흔하게 알고 있죠. 이런 애들 다 분자라고 배웠잖아요. 덩어리니까. 덩어리라고 다 분자가 아니라고. 아까 이야기한 헬륨 같은 경우 비활성 기체는 이게 그냥 분자고요. 그다음 방금 이야기한 NaCl은 덩어리이긴 하지만 분자가 아닙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다라고 불러야 돼요. 오케이? 어,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자, 첫 번째로 얘는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아주. 녹인다, 끓인다라는 표현은 고체를 액체로 만들거나 액체를 기체로 만든다는 거잖아. 잘 생각해봐.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요. 그럼 내가 고체를 액체로 만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입자들을 떨어뜨린다라는 뜻이에요. 액체를 기체로 만든다는 것도 마찬가지. 이 거리를 더 벌려낸다라는 뜻이야. 내가 요게 지금 고체 소금인데 이걸 액체로 만들어 볼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이를 막 뜯어내야 돼. 네? 근데 얘네는 쌤이 아까 얘기했죠.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이 나트륨이 이 Cl을 잡아당기고 있고요. 서로 잡아당기고 있고 애도 서로 잡아당기고 있단 말이야. 애도 서로 잡아당기고 있다고요. 지들끼리 완전 똘똘똘 뭉쳐있다고. 그럼 떨어뜨리기가 힘들겠죠. 이해되니? 이걸 떨어뜨리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가열해줘야 합니다. 이 이유가 강한 정전기적 인력 때문입니다. 아주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다라고. 안 녹으니까, 안 끓으니까. 일반적인 온도에서는 대부분 다 고체라고. 소금의 녹는 점은 대략 800도예요. 800도. 그냥 아닌데요. 그냥 물에 넣으면 소금 녹는데요. 그 녹는다가 아니라 순수한 열로 가열해서 우리가 물에 녹이는 건 수용액 상태라고 하는 거야. 그래? 물을 이용해서 물에 수화시키는 게 아니고 순수한 열로 가열해서 정말 액체 소금만 만들었을 때 그 온도가 800도 정도 된다고요. 이건 융해라고 하거든요. 물에 녹이는 건 용해죠. 열로 녹이는 건 융해야. 이름도 비슷하죠.
굉장히 높다. 자, 두 번째 특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녹는 점, 끓는 점도 중요한데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바로 전기 전도성. 전기 전도성. 쉽게 이야기하면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라는 겁니다. 우리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뭐라고 배웠냐면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배웠지.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이 있어요. 전자가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전하를 띤 물질이 움직이면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전자는 대표적으로 음전하를 띤 물질이지. 전자 말고 전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띈 물질이 또 있나요? 있지. 이온들이죠. 오케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띈 친구가 움직이면 전기가 흐르는 거라고. 상해돼? 근데 봐봐. 전기전도성, 이온 결합 물질, 여기 전하가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고체일 때는요, 없어요. 고체일 때는 전류가 안 흘러요. 여기 이온 있는데요. 고체일 때는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결합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예쁘게 결합해 있는 상태. 각각은 전하를 띠지만 합쳐지면 중성이잖아. 그러니까 안 흐른다고.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따만한 소금 덩어리를 갖다 놓고 반대쪽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단자를 꽂으면 전류가 안 흐른다고. 상해돼? 중성이니까 고체일 땐 붙어 있을 때는. 근데 이게 액체나 수용액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물에 녹였을 때 이때는 흐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상황 설명을.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물에 굉장히 잘 녹는다라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전하를 띤 물질은 물에 아주 잘 녹아요. 또는 이온 음료 마시잖아요. 이온 음료. 물에 이온이 녹아 있는 거예요. 왜 이온이 물에 잘 녹냐? 전하를 띠고 있는 게 이유니까. 이온 결합 물질도 물에 잘 녹아요. 이제 그림 한번 볼까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여기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뭐 이렇게 여기도 뭐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이렇게 있겠죠. 물 분자식은 H2O죠. 제가 물을 좀 그려볼게요. 여기 H2O. 자, 선 이렇게 하나씩 그어볼게요. 원리가 좀 어렵거든요. 화학원 내용인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시면 돼요. 물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중성인데 이 H랑 O가 이온은 아닌데요. 중성인데 부분적으로 약간의 전하를 띠요. 델타 플러스라고 하거든요. 수소 쪽이 약간의 플러스 성질을 띈단 말이야. 아주 약간. 오케이? 우리 H2O인데 H 쪽이 약간 플러스를 띈대.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 Cl을 가지고 도망갈 수가 있어.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쪽도 볼까요? 반대쪽에는 누가 있냐면 똑같이 물이 있어. OHH가 있는데 이 O가요. 델타 마이너스의 성질을 띈단 말이에요. 아주 미세하게 마이너스 성질을 띄어요. 그러면 이 애가 이 Na 플러스를 가지고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제일 쉽게 이해하냐면 이런 거야. 고체일 때 안 흐르는 이유는 Na 플러스고 Cl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전하가 중성인 거예요. 근데 내가 액체나 물에 넣었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흩어졌단 말이야. 이쪽에 Na 플러스가 있고 저 멀리 Cl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중성입니까? 아니죠. 떨어지면 왼쪽은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라고 하는 전하를 가지게 되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전류가 흘렀다고. 근데 이 전하를 생각해보면 이런 느낌이라고. 이온결합 물질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합치면 0이죠. 그러니까 합쳐졌을 땐 전기를 안 통하는데 이걸 떨어뜨려 놓으면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를 띠니까 전류가 흐른다고. 이해돼요? 음. 쉽게 이야기하면
소금 결정은 전기가 안 통하지만 소금물은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다음 네 번째 특징. 네 번째 특징. 이온 결합 물질은요. 힘을 가하면 아주 쉽게 부서집니다. 소금 생각해봐, 소금. 소금 손으로 누르면 좀 아플 것 같아. 그죠? 그냥 숟가락 뒷면으로 팍 깨볼게요. 아주 파삭하고 쉽게 깨지잖아요? 자, 그 이유가 있는데, 이것도 그림 한번 볼까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자, 여기는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원래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힘을 빡 하고 줘볼게요. 여기다가 힘을 줘볼게요. 숟가락으로 빡 때렸는데 아랫줄이 힘을 받았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머리만 쓰면 되는데 이게 한 칸씩 밀렸다고 생각해요. 한 칸씩. 그럼 어떤 모습이냐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Na 플러스 여기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한 칸씩 밀리면. 그렇지 않니? 그러면 플러스랑 플러스랑 마주봤잖아요. 서로 밀어내겠죠. 여기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마주보게 되면 또 밀어내겠지. 같은 전화끼리 밀어내니까. NA도 서로 밀어내고 CL도 서로 밀어내. 그럼 순식간에 퍼석하고 깨져버립니다. 아니? 승훈아, 하지마. 너 왜 이렇게 자? 하지 마세요. 그 다음 두 번째 결합 봅시다. 두 번째 결합. 공유 결합이요, 공유 결합. 오늘 공부할 마지막 결합입니다. 금속 결합은 배우지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에서 배웁니다. 자, 공유 결합은 비금속하고요. 비금속 원자하고 얘는 이온이 아니에요. 이온이 안 나옵니다. 비금속 원자하고 비금속 원자 사이의 결합. 이걸 공유 결합이라. 비금속 원자끼리 결합합니다. 비금속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자가 좀 여유 있게 있는 친구들이에요. 4개거나 4개보다 많다라는 거니까. 꽉 찬 게 8개죠? 그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 있는 친구들을 이야기한다. 좀 여유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 오트 규칙을 만족하는지 한번 볼까요? 거의 17쪽의 대표적인 원자 하나 볼까요? 우리 CL. 네, F로 할까? 네, F2. 똑같은데. 플로린. 플로린이에요, 플로린. 플로린 17쪽입니다. 전자가 가장 바깥쪽에 7개 있어요. 17쪽이니까 7개. 자, 이걸 쌤이 돈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쌤이 7만 원이 있는 상황이야. 7만 원. 근데 나는 뭐가 좋냐면 8이라는 숫자가 너무 좋은 거야. 8을 빨리 맞추고 싶은 거야. 그냥 돈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8이라는 숫자가 좋다고 했어. 네? 그다음 여기 은채도 17쪽이야. 얘도 7만 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8만 원을 만들고 싶어. 8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거야, 우리 둘 다. 네? 그래서 우리 둘이 고민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8만 원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은채랑 나랑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만 원씩 내놔. 그냥 가운데 만 원씩 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둘 다 6만 원밖에 안 남았잖아. 근데 가운데에 얼마가 모여서? 2만 원이 모였을 거 아니야. 그치? 그 가운데에 있는 2만 원을 어떻게 하냐면 공동자산으로 치고 하는 거예요. 나는 6만 원에 공동자산 2만 원이니까 8만 원. 이 친구도 6만 원에 2만 원 있으니까 8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완벽한 방법은 아니죠. 완벽한 돈도 아니고 전자 이야기하는 건데 완벽하게 가진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황 한번 볼까요? 그림 그려볼게요. 자, 여기 F. 자, F는 전자가 몇 개 있냐면 7개 있다고 해서 가장 바깥쪽 궤도에 총 9개예요. 2개 7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 그 옆에 F가 하나 더 있어요. F2니까. 우리 할로젠이 이원자 분자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어. 애도 7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9개인데 제가 가장 바깥쪽 껍질 것만 그려놓은 겁니다. 오케이? 가운데 10,000원씩 내놨죠. 아까 말처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거. 애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거. 그럼 끝났죠. 둘 다 8,000원씩 가지. 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단일결합이라고 합니다. 단일결합. 전자를 한 쌍 공유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산소도 한번 볼까요? 비금속끼리 결합한 거 산소 O2도 있겠네. 우리한테 익숙한 산소 분자예요. 그죠? 이번에는 힘이 산소 16쪽이잖아요. 가장 바깥쪽이 6개가 있는 겁니다. 전자가. 빨리 8개를 맞추고 싶어. 난 오늘 6만 원을 가져왔어. 저기는 하윤이도 6만 원을 가져왔대. 우리 둘이 어떻게 하면 8만 원을 만들까 생각하는 거야. 팁을 줄게요. 부족한 개수만큼 가운데에 내놓으면 돼요. 산소는 16쪽이니까 2개 부족하지? 6개 있으니까. 그럼 2개를 내놓는 거야. 그럼 난 4만 원밖에 안 남았어. 하윤이도 6만 원인데 2만 원 내놓으니까 4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근데 가운데에 또 4만 원이 모였거든. 맞아? 그럼 그 공동자산. 내 거 4만 원, 공동자산 4만 원. 저 친구도 보니까 4만 원, 공동자산 4만 원 이렇게 될 거야.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산소 가운데에 2개를 놓읍시다.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이제 4개가 남았죠. 6개니까 남은 거는 밸런스 맞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여기 산소도 마찬가지. 옆에 있는 산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가겠죠. 가운데에 2개씩 내놨고요. 그 다음 결합할 겁니다.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그러면 전자를 2개 공유했네. 이중결합이라고 부르죠.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까요? 그럼 삼중결합도 있나요? 아, 있죠? 삼중결합. 질소 볼까요? M2? 질소는 7번이에요. 2개, 5개. 즉, 15족이겠죠. M. 질소는 15족이니까 3개가 부족하거든요. 그럼 가운데에 3개를 내놓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옆에 질소도 하나, 둘, 셋. 원래 지들 거 2개 더. 5개씩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눈치가 오잖아. 요렇게 내 거. 그 다음에도 요렇게 내 거. 아, 이건 삼중결합이구나. 문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마지막. 네, 근데 같은 원자들끼리만 결합하네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다른 분자도 한번 볼까요? NH3.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정도는 알아두면 좋은데. 암모니아. 우리 암모니아 보면 질소는 15족이라고 했어요. 3개가 부족합니다. 수소는요, 1쪽이 1쪽이에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밖에 없는 친구입니다. 즉, 껍질에만 하나가 필요해요. 하나만 있으면 돼. 1쪽이지만 1쪽이니까. 맞아? 내가 질소라고 해볼게. 나는 오늘 5만 원을 가져왔어. 빨리 3만 원을 어떻게든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변에 더 필요한 친구가 없나 하고 그냥 같이 조합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현준이는 오늘 10,000원밖에 안 가져왔어. 근데 현준이 수소예요. 딱 2개만 있으면 돼. 이미 하나는 있으니까 하나만 얻으면 돼. 나한테 이야기를 하겠지 뭐라고?
그럼 전자 하나만 공유해주세요. 10,000원 됐죠? 그래서 저 친구는 공동자산 10,000원 확보됐기 때문에 총 20,000원 갖게 되고 내 기준에선 5개 있었는데 하나를 공유했으니까 6개가 된 거야. 난 부족하단 말이야. 아직 2개가. 그럼 또 다른 친구를 또 찾아가는 거죠. 저기 도영이한테 가 도영이도 수소라고 해볼까? 나랑 하나 공유하자. 네 거 만족시켜줄게. 그럼 난 7개란 말이야. 걔도 하나 부족하니까 저기 가가지고 유빈이한테도 하나 이야기하는 거야. 유빈아 나랑 하나 공유하자. 너 하나 필요하잖아. 그럼 나는 3번 공유했으니까 총 8개의 전자를 얻게 되겠어. 그림으로 볼까요? 질소. 자, 전자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다, 원래는. 자, 그 다음 수소 3개가 옵니다. 여기 수소. 그 수소가 자기 전자 하나를 내놓겠죠. 여기도 수소. 자기 전자 하나를 내놓고. 여기도 수소. 자기 전자 하나 내놓고. 자, 그럼 어떻게 가는지 보세요. 요렇게 가집니다. 질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거 8개. 수소는 각각 어떻게 가지냐면 요렇게 가져요. 아, 난 2개만 있으면 돼. 너, 난 2개만 있으면 돼. 난 2개만 있어. 모두가 배치를 완료했네요. 현준아, 그럼 몇 중 결합일까? 3중. 3중일 것 같은데, 여기 결합은요, 사실 하나하나의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결합 하나 있고, 여기 결합 하나 있고, 여기 결합 하나 있죠. 각 결합에서 전자를 몇 개씩 공유하냐면 하나만 공유해. 그럼 이건 무슨 결합이냐면 단일 결합이에요. 이게 삼중결합으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고이 친구들도 많이 그래. 근데 이거 삼중결합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단일결합이 3개 있는 거지. 차이점 알겠니? 얘가 삼중결합인 이유는 이 결합 한 번에 전자를 3개 공유했으니까 삼중결합인 거야. 이거 단일결합이 3개 있는 거지. 아, 이런 차이점이 또 있구나. 오늘의 마지막 이번엔 공유결합하는 물질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알죠 뭐. 자, 첫 번째로 N은요.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온도를 가해도 녹거나 끓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합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물이 있거든요. 여기 물을 생각. H2를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여기 물. 자, 여기도 물. 이렇게 물 2개가 있다고 해요. 물을 끓이면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는 거잖아. 아니, 근데 그 거리가, 잘 봐. 여기가 첫 번째 거리라고 해볼게요. 네, 여기가 물 한 덩어리, 여기가 물 한 덩어리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거리를 벌린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게 이 원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걸까? 여기 2번째 분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걸까?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어디가 멀어지는 걸까? 1번일까? 2번일까? 정답은 2번이에요. 분자 사이가 멀어져야 벌어진 겁니다. 이걸 녹이거나 끓인다고 해서 이 사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자 사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고 분자 사이가 벌어지는 거야. 야, 이 원자 사이가 벌어진다고 하면 물을 녹였을 때 뭐 수소랑 산소가 이렇게 벌어지게? 나중에 이거 약해져 떨어질 텐데? 물 끓이면 수소 원자만 나와요? 아니란 말이야. 원자 사이는 그대로고 분자 사이를 벌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래 상으로 돌아와 볼까요? 그럼 공유결합은 어디 존재하는 거냐면 원자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원자 사이는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거든요. 여기는.
근데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를 잡아주는 결합이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를 벌리기란 굉장히 쉬운 일이 돼버리는 거야. 왜 결합이 여기에만 있으니까. 원자 사이에만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얘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은 이유가 분자 간의 인력은 약하기 때문이야. 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은 굉장히 작기 때문입니다. 뭐 제가 아예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더 배우면 알 수 있어요. 있긴 한데 거의 없으니만 한 그런 없는 것과 비슷한 결합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상온에서 어떤 상태냐? 상온에서 대부분 액체나 기체 상태입니다. 근데 고체인 것도 꽤 많아요. 대부분 액체나 기체나. 여기 있는 것들 다 기체죠. 뭐그 외에 물 H2O는 액체. 뭐 염산 HCl도 공유결합인데 뭐 액체. 자, 두 번째. 전기전도성이요. 자, 전기전도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는 그만 자야 겉옷을 벗든지 깨려고 노력을 좀 해. 또 늦어지잖아, 성훈아. 너 한두 번이야? 내 수업에 좋은 애들 진짜 없는데 수준이 좋냐. 좀 바꿔. 생활 패턴을 바꾸든. 두 번째, 전기전도성입니다. 전기전도성,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보려면 전압을 띄는지 안 띄는지 보면 돼요. 자, 근데 잘 봐야 돼. 이온 결합은 어떤 특징이냐면 이온 결합은 전하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합쳐지면 0이 되는 거야. 합쳐질 땐 0이지만 각각은 전하를 띄거든. 그러니까 벌려놨을 때는 전류가 흐르죠. 붙었을 때는 안 흐르고. 공유 결합은 애초에 원자끼리 결합합니다. 0 플러스 0이 0이에요. 그럼 이거를 떨어뜨려 놓더라도 어차피 중성이죠. 얘는 중성과 중성이 합쳐져서 중성이 됐기 때문에 붙어있든 떨어져 있든 중성이에요. 즉 전류가 통하지 않습니다. 상해되니? 그러니까는 고체든 액체든 수용액이든 전부 다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는 이야기. 전부 다 전기 전도성이 없다. 세 번째 특징. 얘는 물에 녹나 안 녹나? 얘는 물에 녹기도 하고요. 안 녹기도 하고. 녹는 친구들은 뭐 대표적으로 뭐 설탕, 뭐 포도당 이런 친구들이고 안 녹는 친구들은 기체 상태인 친구들이 잘 안 녹아요. 뭐 질소, 산소, 플루오린, 이런 암모니아 이런 기체들은 물에 거의 안 녹습니다. 아예 안 녹는 건 아니에요. 조금은 녹아요. 물에 녹기도 하고 안 녹기도 합니다. 그러면 공유결합의 특징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전도성이에요. 이온 결합은 고체에서 안 통하지만 액체나 수용액에선 통한다. 그러니까 전하 생각하면 돼요. 공유결합은 모두 안 통한다. 그러면 이거 예외 볼까요? 이거 예외. 예외. 예외 중요하겠죠. 염산, 암모니아. 염산이나 암모니아는 수용액에서 통합니다. 수용액에서 통해요. 이 이유는 좀 너무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해서 하나만 배우지만 공유결합 내에서도 몇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가볍게 얘기하자. 그 다음 아까 이야기한 수견. 수견 비금속이지만 전기전도성 잘 통하죠. 탄소로만 구성됐으니까 공유결합이에요. 비금속 원자 사이 결합이니까.
흡연은 고체에서 포함. 이런 예외들이 있구나. 우리가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야기 다 했고. 그럼 우리 실제 물질들 보면서 이게 공유결합인지 이온결합인지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먼저 소금 볼까요? 소금. 소금은 NaCl이죠. 소금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온결합이라고 했죠. NaCl 하나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됐다고 했잖아요. 소금하고 제일 많이 비교해서 나오는 게 설탕이에요. 자, 설탕은 문자식이 C, 6, H, 6가 아니고 11개, H 12개, O 12개 이렇게 생겼어요. 설탕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이 특징들을 한번 볼까요? 이온결합은 상호에서 결국 고체라고 했어. 선생님 설탕은 상호에서 고체니까 이온결합이겠네요. 공유결합은 액체나 기체니까 아니에요. 설탕 공유결합이에요. 비슷한 게 뭐 포도당 같은 거 있죠. 포도당. 포도당은 C 6개, H 12개, O 6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결합이에요. 또 볼까요? 뭐가 있을까? 에탄올 같은 거. 손소독제. 에탄올 C2H5OH 이런 화학식을 가져요. 공유결합입니다. 탄산수, 나트륨 이런 거 볼까요? 이건 베이킹 파우더에 쓰는 건데 Na2HCO3예요. 이온 결합이에요. 산화철 이런 거 볼까요? Fe2O3. 얘는 이온 결합이에요. 이 외에도 수많은 물질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공유결합, 이온결합 다 외우나요? 외우는 게 아니야. 특징을 보고 찾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예외가 너무 많아요. 제가 상문에서 고체, 액체 이야기 했는데 설탕 같은 경우에는 고체지만 공유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찾는 거냐면 아주 심플해요. 찾는 방법. 바로 이걸 찾는 거야. 공유결합은 B 플러스 B예요. 이온결합은 금속 플러스 비금속입니다. 각각의 원자들을 보면 된단 말이야. 아주 쉬운 이야기야. Na, 나트륨은 금속입니까? 비금속입니까? 나트륨은 금속이죠. Cl은 비금속. 금비니까 이온결합이야. 됐니? 설탕 볼까요? C가 몇 개든 H가 몇 개든 O가 몇 개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다만 내가 계속 써놓는 이유는 여러분이 상식에 익숙해지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걸 써놨는데도 안 쓰고 멀뚱멀뚱 그냥 보고만 있는 친구들은 이거 외우기 싫은 친구들이고 전형적으로 화학을 못하게 될 거예요. 습관을 안 들여놓으면 계속 써라고 했죠. 제가 화학식은. 자, 설탕은 어떻게 찾는 거냐면 탄소는 비금속, 수소도 비금속, 산소도 비금속이란 말이야. C든 H든 O든 다 비금속이에요. 그러니까 공유결합이죠. 공유결합은 비금속 사이 결합이니까. 그럼 나머지도 똑같이 포도당이든 에탄올이든 어쨌든 CH5로만 구성됐잖아요. 그럼 공유결합인 거죠. 비금속 원자밖에 없잖아요. 탄산수 나트륨 Na2H Na2야? Na인데 그냥. NaHCO3. 자, 나트륨은 금속, 수소 비금속 끝났네. 이온결합인 거예요. 산화철, 철은 당연히 주기율표 상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금속이겠지. Fe 백칼인데 철, 금속, 산소,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 사이 이온결합.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 금속, 비금속 들어가면 이온결합. 비금속만 있으면 공유결합. 근데 금속만 있는 건 없나요? 그게 금속결합이에요. 근데 안 배운다고 했죠. 그래?
우리가 배울 결합들은 금속과 비금속 사이 결합, 혹은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 결합인데 원자들을 보고 그냥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찾아야 한다. 앞에 문제 조금만 풀고 잠깐 풀었다가 저번에 또 펼쳐주겠고요. 교재 34쪽 볼까요? 자료 1번부터 주기율표하고 원소의 성질에 나와있네요. 1번 문제 볼까요? 기억 A와 G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 제가 아까 족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 세로줄에 해당하는 족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고 했죠. 1족이면 둘 다 전자를 한 개만 잃는 경향을 가지겠죠. 그래서 족이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같다고 했거든요. 기억은 맞아 틀려? 맞아요 틀려? 맞을 것 같은데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그러면 A 자리에 올 원소는 누구예요? 수소죠. 같은 일족이긴 한데 조기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보통 같다고 했는데 나머지 일족은 알칼리 금속이고요. 수소는 아예 비금속이죠. 즉 종자가 너무 다릅니다. 같은 족이지만 화학적 성질이 다른 유일한 케이스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수소는 예외성이 강하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돼요. 기억은 틀렸다. 왜? 수소기 때문에. 자, 니은 비금속 원소는 총 4가지나요? 비금속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14족부터는 다 비금속이다 라고 보십시오. 그럼 B, C, F죠. 그러면 여기 B, C, F가 원소 기호가 아닌 알파벳이요. B는 헬륨 H이고 C 자리에 올 친구는 F, 플루오린이죠. 알파벳 F 자리에 올 친구는 염소 Cl이죠. 다음은 3개네. 오른쪽에 있는 거 3개잖아. 3개야? 아니죠. 누구까지? 수소까지. 수소는 왼쪽에 있지만 비금속. 자, 디귿 C와 F는 원자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갔다. 35쪽 볼까요? 12번 문제 볼게요. 할로젠 원소 이용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예시들 쓰임새까지 얘기할 시간 없어서 넘어갔는데 가볍게 볼게요. 기억 아이오딘은 흑자색의 고체로 소독약이 이용하는 소독약 위에 상처라고 적어줄까요? 상처 소독약. 상처. 갑자기 보건실 가면은 상처 났을 때 빨간 약 발라주죠? 그게 아이오딘을 녹여놓은 것이거든요. 자, 니은 황록색의 기체로 충치 예방 치약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염소가 아니고 플루오린입니다. 플루오린, 불소라고도 하죠. 불소. 자, 디귿 옅은 황색의 기체로 수영장물을 소독. 네, 이것도 소독인데 얘는 수영장 소독이에요. 요거는 염소입니다. 염소랑 플루오린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결합. 그래서 자료 3번 보실까요? 7번 문제 45쪽. 자, 다 그림 보면 가는 질소 원자 2개로 구성이 됐네. N2네요. N2. 질소 분자죠. 나는 NH3 암모니아죠. 자, 다는 뭔지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결합하고 있네. 다만 이온 결합이네요. 다만 이온 결합이다. 그래서 여러분 푸시고 자료 4번 볼까요? 옆에 10번 문제. 물질 X에 대한 실험이다. X를 고체 결정의 상태로 도선에 연결했더니 불이 안 켜졌고 수용액에 넣었을 때만 전류가 통했대. 공유결합은 어디서든 안 통하니까 얘는 이온결합이겠구나. 이온결합은 고체일 땐 안 통하지만 수용액일 땐 통하니까. 자, X는 이온결합이구나.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다? 아닙니다. 매우 높다가 되어야겠죠.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지고.
11번 X와 같은 종류의 결합, 즉 이온 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1번 CO2, B네요. C도 비금속, O도 비금속. 그럼 공유 결합이지. 2번 NH3, N도 비금속, H도 비금속. 공유 결합이네요. 3번 CaCl2, 칼슘은 금속, Cl은 비금속. 아, 그럼 이온 결합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라고. 4번은 둘 다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 5번도 둘 다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 자, 12번 문제 볼까요? C6H12O6 포도당의 분자식이 나와 있네요. 근데 어쨌든 탄소는 비금속이고요. 수소도 비금속, 산소도 비금속이거든요. B네요. B끼리 합쳐진 거니까 공유결합이겠구나. 공유결합은 제가 어떤 상태든 흐르지 않는다고. 그렇죠. 좀 늦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고 과제는 실력 점검 1 단원 평가하기 55쪽까지 풀고 채점하고 고쳐 오시면 됩니다. 5분만 쉬었다가 테스트 볼게요. 15